잘 알지도 못하면서 수술하는 날 주사위는 던져졌다. 수술실로 갈 때의 장면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나는 두 발로 걸어가도 될 정도로 멀쩡한데 병상 침대에 누워서 수술실로 이동했다. 누워서 이동하니 더 환자 같은 기분이 들었다. 들어가는 똑같았다. 수술 입구에 도착해서는 보호자와 헤어져야 마지막으로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다. 나 잘하고 올게.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수술 문이 열리는데 눈물이 났다. 걱정이 가득한 남편의 얼굴 다시 볼 수 있겠지. 또 못 깨는 건 아니겠지. 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 환자복 하나만 입고 있으니 발도 시렵고 손도 시려웠다. 수술 전은 왜 또 이리 추운지 온몸이 덜덜 떨렸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영화에서처럼 하얀 형광등이 휙휙 지나갔다. 살면서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다. 수술실에 들어서자 커다란 시계가 눈앞에 있고 수술대에 올라 간호사가 몇 마디 나누었다. 주치의 선생님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절대의 혼자된 느낌 속에서 간호사에게 선생님은 언제 오시느냐고 물었다. 곧 오실 거예요. 그 뒤에 기억은 없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수술이 끝난 후였다. 회복실에서 대기하다가 입원실로 옮기기 위해서 나오는데 남편이 달려왔다.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걸까? 부분 절제의 경우에 실제 수술에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정도이고 회복실에서 마취가 깨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 걱정했던 것처럼 못 깨어나는 일은 없이 2시간 만에 남편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남편 얼굴을 다시 보니 안심이 되었고 그제 모든 힘든 일이 끝난 기분이었다. 입원실로 들어와서 6인실에서 2인실로 병실로 옮겼다. 전날 밤 옆에 있던 할머니가 3초에 한 번씩 아이고 반복하는 바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수술 후에도 그 고생을 할 수 없어 병실로 옮겨달라고 요청했고 다행히 2인실의 창가 자리에 배정받았다. 창가에 누워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아파트에 살 때도 예약할 때도 어째서 이것으로 휴를 따지는 지 2해가 되었다. 초록색 나무와 파란 하늘만 봐도 손통이 트였다.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3시간이 지나자 내 입에서도 3초에 한 번씩 아이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밤 할머니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마취가 풀리면서 수술한 부위가 너무나 아팠다. 진통제를 요청했지만 환자가 많다 보니 3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 그 사이에 통증이 얼마나 심하던지 제왕절개 수술 후에 배가 아팠던 것처럼 겨드랑이가 비기 시작했다.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던 그 30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모른다. 간호사가 와서 진통제를 놓아주자 통증이 가라앉았다. 잊지 마시라. 진통제는 반드시 통증이 시작되자마자 맞아야 한다. 저녁이 되었어야 주치의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 수술은 잘 되었고 감시 림프제를 4개 떼어놨는데 그 중에 한 개에서 전이가 발견되었다고 했다. 암세포가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은 첫 림프절을 감시 림프절이라고 한다. 림프절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면서 남아있는 다른 림프절의 전이 여부도 판단할 수 있었다. 전이가 없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은 겨드랑이 림프절을 모두 제거하는 곽청소를 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할 상황이었다. 감시 림프절 전이 결과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 곽청소를 시행한다. 수술 전 마지막 외리에 진료 때에 주치의 선생님은 항암 치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게 유전자 발현 검사를 제안했다. 유전자 발현 검사란 항암 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유방암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5년 후 10년 후의 재발 가능성과 항암 치료 효과를 예측해보는 것을 말한다. 모든 유방암 환자가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다. 검사 대상 조건은 병기가 1에서 2기, 림프절 전이가 없거나 미세전이, 호르몬 양성이고 KI67 지수가 낮은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 조건에 포함되는 환자들은 과연 항암 치료가 환자한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굳이 독한 항암 치료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검사 결과가 저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도 항암제가 쓸 것과 차이가 없다고 한다. 유전자 발현 검사는 많은 유방암 환자가 항암의 고통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다. 유전자 발현 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수술 전에 주치의 선생님은 나에게 온코DX 검사와 온코프리 검사를 권했다. 온코DX 검사는 미국으로 조직을 보내서 검사를 실시하는데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검사로 축적된 데이터가 많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주로 배경 이후의 서양인을 위주로 하다 보니 젊은 유방암 환자가 많은 한국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온코 불이검사는 최근 한국에서 개발된 제품으로 한국인의 특성을 반영했다는 것이 장점이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공동 창업한 유전자 분석 기업인 다이젠에서 개발되었다. 폐경전 50세 이전 환자의 데이터를 많이 활용했고 비용도 온코 DX 검사 대비 절반으로 경제적이지만 실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수술하는 아침까지도 나는 어떤 검사를 받을까 고민을 거듭했다. 그러나 수술로 생각지도 못한 림프절 전이를 마주하며 선택의 여지 없이 맘마 프린트 검사를 받게 되었다. 등등등등. 자, 유방외과 세 번째 진료. 수술치료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부분절제 수술하는 경우는 대부분 수술 다음날 바로 퇴원을 한다. 암 수술했는데 고작 2박 3일 만에 퇴원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퇴원이 빠르다. 전절제를 하거나 전절제 후에 보건 수술까지 하는 경우 입원 기간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더 길어진다. 그러나 부분절제를 했을 때 빨리 퇴원을 시키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퇴원 후 집으로 가지 않고 요양병원으로 가서 입원한다. 수술 후 고열제 된 날 드디어 배액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병원 진료가 있었다. 진료에 들어가서 20대로 보이는 젊은 의사가 보였다. 나에게도 이런 젊은 시절이 있었지. 이거를 보자 나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를 낳기 전에 30대 이런 나이에 암 환자가 돼서 배액관을 달고 다니려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피가 많이 나오면 배액관을 뺄 수 없어서 날마다 피주머니를 비우며 배액량을 기록한다. 나는 그 양이 그리 많지 않지만 혹시나 오늘 못 빼면 어쩌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배액관을 빼는 건가요? 자, 수술이 잘 되었나요? 영양제를 먹어도 되나요? 주변에서 추천해서요. 의사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말했다. 학회 논문에서 검증된 건 비타민 D뿐이니 꼭 먹으려거든 비타민 D만 챙겨 먹으라고 했다. 그것도 금요일에 교수님이 처방해 줄 거라는 말과 함께 그런데 내가 계속 영양제 타령을 하니 비타민C의 고용량 요법에 대한 질문 그의 입에서 세 말이 나왔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람 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참 이상하게도 그 말이 기분 전혀 나쁘지 않았다. 이 패기 넘치는 젊은 의사는 환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조언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식단에 대해서 물어보니 이번에 또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란다. 밀가루 탄수화물은 안 되나요? 그럼 이탈리아 사람들은 밀가루 빵이 주식인데 암에 걸리면 다 굶어 죽게요. 먹고 싶은 거 드세요. 회도 드세요. 마지막으로 온열요법을 물어보자. 도대체 환자는 누구의 말을 신뢰해야 하는 걸까? 빵을 먹어야 하라 말아야 되나? 자, 넘어가고. 수술 다시 해야 한다고요? 수술 후 10일째,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를 위해서 이렇게 다시 수술 다시 할 거예요? 월요일에 절단면에 암이 발견되었어요.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지. 이제 겨우 수술 부위가 아물고 회복되는데 다시 해야 한다고? 온 문자는 콜센터의 실수가 아니었던 것이다. 지난번보다 훨씬 간단한 수준이 걱정 마세요. 수술하고 당일 퇴원할 거예요.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원래 있던 침륜성 암이라고 했던 종양의 크기가 줄고 상피내암 5cm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암 종류 하나가 더 추가되었으니 나쁜 소식이라 생각했지만 상피내암은 아직 전이 되지 않은 착하고 순한 암으로 일명 제자리 암이라고 불린다. 침륜암이 아니면은 곤도 마코토 선생님은 그런 건 방치하라고 했죠. 종류와 병기 앞에서 유방암 서브타임을 자세히 다룬 이렇게 해서 상피암, 침륜암, 유관암 이렇게 암인 종류가 있는데 병기에 대해서 이분은 처음부터 수술했기 때문에 또 병원의 현대의학은 또 비타민이나 이런 요법을 아주 싫어하는 분위기를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재수술 불응일까 행운일까? 재수술은 1차 수술보다도 간단하여 낮 병동에 입원했다. 낮 병동은 수술 당일 오전에 입원했다가 반나절이 지난 후에 퇴원하는 시스템이었다. 물론이가 재수술을 또 해야 된다는 참 이 환자들의 보통 고통이 처음부터 재수술 할 줄 누가 알고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대의학을 깊이 보면은
그 암이라는 것은 국소만 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드러나는 일들이죠. 유방외과 5번째 진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암에 걸리기 전에는 몸에 있는 혹을 떼어내면은 암이 치료되는 줄 알았다. 항암 치료는 수술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만 하는 줄 알았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수술에 항암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방외과 의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수술하면 암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암 환자가 되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단순한 생각인지 알게 되었다. 암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종양을 떼어내도 주변에 암이 존재할 수 있고 언제든 전이와 재발의 위험이 돋살이고 있다. 암이 무서운 이유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알고 해야 되지. 너무 급하게 일정을 잡아서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공부를 하고 해서 사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위험으로 나왔어요. 방사선 치료 일정 잡아드릴게요. 좋지. 선생님의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나의 질문에 선생님은 아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항암 치료를 정말 안 해도 되나요? 혹시 환자가 원하면 치료 하기도 하나요?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고 미소지며 말했다. 그 어떤 대답보다 훌륭한 대답이었다. 만일 환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면 엄청나게 고민하고 검색하고 고민했을 것이다. 정말 항암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항암 패스라는 성적표를 받으니 그동안의 걱정과 두려움이 절반 줄어드는 느낌이었다. 다시 해서 방치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암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 수술을 위해서 입원하기 전날 허리까지 내려오던 긴 머리 귀 밑으로 잘랐다. 간호사가 2주 뒤에 산부인과 진료와 복약 상담 스케줄을 잡아주었다. 그동안 향후 치료 일정을 몰라서 얼마나 답답했던가 부역에 깔린 안개가 조금씩 거치는 기분이었다. 방사선 치료와 항암 호르몬의 부작용이 따르겠지만 항암 치료의 두려움에 비하면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항호르몬제가 투입되는군요. 항호르몬, 그럼 호르몬을 잘라야 된다, 막아야 된다 이 말인가요? 산부인과 2번째 진료, 산부인과 2번째 진료, 양날의검, 타목시펜 복약이라, 할 거 다 하네요. 타목시펜은 호르몬 치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경구용 약제이다. 그런데 호르몬 양성 환자에게 타목시펜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선택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된다. 타목시펜은 유방에서는 에스트로겐과 결합을 방해하는 기능을 하지만 자궁이나 난소 등의 기관에서는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나타내 또 자궁 내막의 두꺼움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제내막 증식증이라고 하며 이 질환이 악화되면 자궁 내막 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 생리하는 사람이라는 위험성이 덜하겠지만 타목시펜을 복용하면 대부분 무월경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생리가 없는 사람들은 자궁 내막이 계속 두꺼워지는 상태가 된다. 예방을 위해서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약이 또 다른 암을 유발할 수 있다니 두려웠다. 5년 복용 시 1.6% 그리고 10년 복용 시 3.1% 1에서 3% 확률이지만 자궁 내막암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 서글펐다. 그 프로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가 참 어렵겠죠. 타목시펜 복용 유방암 재발의 가능성이 조금 더 줄어든다고 한다. 갱년기 증상은 다음과 같다. 안면 홍조, 불규칙한 생리, 질건조, 우울증, 골다공증, 체중 증가, 기억력 감퇴, 이 밖에도 관절 통증, 관절 주된 부작용으로 꼽힌다. 이렇게 부작용이 많다는 거죠. 나는 일단 타목시펜을 친구 삼기로 했다. 알아두세요. 항호르몬 치료에서 자궁 내막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 필수입니다. 타목시펜 또 다른 부작용은 갱년기 증상을 겪는 것이므로 또 부작용 때문에 임의로 약을 끊어서는 안 되며 부작용이 있을지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방사선 치료 들어갔네요. 3주 동안에 하루 10분 꼬박꼬박.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 방사선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고 암세포 주변으로 증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암치료 방법이다. 여기까지는 방사선 치료의 사전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방사선 치료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다. 일단 유방암 수술이 끝나면 유방외과 교수님은 정기검진 외에는 만날 일이 없다. 항암 치료가 예정되어 있다면 수술 후에 종양내과 진료를 보게 되고 항암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는 방사선 진료를 보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방사선과 교수님과 대화하는 유방외과 진료보다 더 짧았다.
특별히 더 나눌 대화도 없었고 일주일 뒤 본격적으로 방사선 치료가 시작되고 그 사이에 방사선 치료 모의 설계를 한다. 방사선 치료 동안에 교수님과 만나는 것은 2주에 한 번꼴이라 치료 후에 2번 정도 면담을 하였는데 그마저도 형식적인 면담일 뿐이라 큰 의미는 없었다. 방사선 치료는 매일 병원에 가서 10분가량 침대에 누워서 방사선을 쬐는 것이 끝이었다. 환자 입장에서는 매일 병원을 오가는 일 빼고는 크게 힘들거나 어렵지가 않았다. 보통 매일 이름이 호명이 되면 치료실에 들어가서 잠깐 누워있다가 나왔다. 간단하게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내 몸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암세포가 있다면 다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치료가 끝나면 다이실에서 열심히 보습 크림을 발랐다. 어떤 크림을 발라야 할지 큰 관심이었는데 결국 크림의 종류가 중요한 것 같지 않았다. 피부 장벽을 보호할 수 있는 보습 크림이면 충분할 듯하다. 방사선 치료는 눈에 보이는 부작용은 그리 대단하지 않지만 피로감과 면역력 저하를 피할 수 없었다. 피로감과 영양보충제로 영양을 보충했는데 이 부분은 의사 선생님마다 의견에 따르므로 개인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게 주말을 지나고 꼬박꼬박 3주를 출퇴근하니 어느새 방사선 치료가 끝나 있었다. 눈물이 빙 돌았다. 방사선 처음에는 괜찮다 하지만 피로가 누적되고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 병원으로 갈 때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 영양보조제를 통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 정상 상태로 보호했으면 한다. 종합 영양제는 셀레늄, 비타민 D, 베타카로틴, 오메가, 케르세틴, 멜라토닌, 코큐틴, 잘하네요. 영양제원에서는 할 말이 너무 많아. 뒤에 다시 다루기로 한다. 이렇게 BT, 셀레늄, 코큐틴만이라도 꼭 챙겨 먹기를 바란다. 비타민 D는 보는 조치 선생님은 따로 처방할 정도로 암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제로 검증된 것이며 셀레늄과 코큐틴도 여러 의사와 약사의 검증을 거친 영양제다. 물론 이 또한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선택은 환자 본인에게 맡긴다. 알아둘 것은 방사선 치료는 주말을 제외하고 병원에 가야 하고 기본 횟수는 19회로 한다. 환자의 상태에서 횟수가 더 추가된다. 방사선과 교수님은 치료 동안에 2주에 한 번 정도 면담을 한다. 방사선 치료는 아프지 않으며 환자는 치료에 5분 정도 누워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방사선 치료 그것은 한 번 1회에 째는 그것이 암을 유발한다는 책들이 많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야 될 겁니다.